국내 제철에 사용하는 원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광석, 원료탄, 그리고 철 스크랩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철광석은 고로를 이용하여 쇠물로 만들어지고, 철 스크랩은 쉽게 생각하면 고철로서 전기로에서 용해시켜 재활용하는 방식이죠.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조강 생산량 중 36%를 차지하는 철 스크랩은 2017년 한 해 동안 617만 톤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데, 그중 400만 톤인 60% 이상을 일본산 철 스크랩이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16%, 미국이 8%, 중국이 1% 순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본격적으로 발동하게 되자 업계에서는 철강 쪽도 일본의 규제 품목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반도체 소재처럼 일본산의 비중이 높으면 또 일본에서 갑질을 하여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철강업계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 한국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수입산 철 스크랩은 국내산 철 스크랩의 대체제로서 사용됩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철 스크랩 중 80%는 국내산이고, 나머지를 수입산으로 사용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국내산 철 스크랩의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거기도 하고요. 게다가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산은 반도체 소재와는 다르게 소재의 품질보다 원가가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산 철 스크랩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도 다른 국가들의 품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일정 가격 이하의 철 스크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일본이 소재 통관 절차를 강화해도 대체재는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017년 중국에서는 7천만 톤의 철 스크랩이 남아돌았고, 장원익 포스코 경영수석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철 스크랩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측에서 철 스크랩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어디서든 대체재를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국내산만 사용해도 무방한 수준인데, 일본의 경우 한국을 제외하면 단가가 낮은 고철을 운송비까지 부담하며 대량으로 구입해줄 나라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현재 일본이 한 해 수출하는 822만 톤의 철 스크랩 중 49.3%의 철 스크랩을 고맙게도 한국이 수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러한 철강 시장의 상황에 따라 한국의 현대제철에서는 일본의 철 스크랩 수입 가격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원래 톤당 38만원에 사들이던 일본산 철 스크랩을 37만원에 구매하겠다고 선언해서 일본 철강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3월에는 이 가격을 다시 34만원으로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동경제철에서는 수많은 공장 중 단 하나의 공장에서 5천원 줄여준다며 애써 양보하는 척을 했는데, 지난 8월 한국의 세관에서 일본산 철 스크랩에 대한 방사능 검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포항, 광양, 당진 등 지역 세관 당국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공급되는 일본산 철 스크랩 검수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죠. 이 검수는 빠르게 진행돼서 검사로 인한 하역 지연은 사실상 없다는 게 국내 업계의 입장이지만, 일본 업계의 입장에서는 최대 고객인 한국에서 혹시라도 일본산 철강에 대해 불확실성을 품게 된다면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일본의 철강 소식을 전하는 텍스 리포트에서는 당진, 광양, 부산, 마산 등 주요 항구에서 일본산 철 스크랩을 실은 선박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하역 지연, 배송 위험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한국 제강사들이 추가 계약을 꺼릴 수도 있다 라며 불안감을 키우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가격 협상에서 일본이 철저하게 저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8월 일본산 철 스크랩의 시세는 톤당 27만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본격적으로 발효하여 일본산 소재의 메리트가 더 떨어지자 26만원까지 떨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철강 업계는 한국에게 절대적인 을인데, 전반적인 산업에서 일본이 계속 한국에게 고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일본 철강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일본 철강의 가격도 떨어진다. 이것은 결국 일본의 한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동시에 한국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며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우에 산샤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를 않고 있지만, 아무리 중국이라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인데도 일본에서는 메이저 언론들도 산샤댐을 비웃는 분위기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산샤댐이 진짜 붕괴하게 된다면 중국은 모든 책임을 난데없이 일본에 돌릴 수 있다라는 말이 퍼지면서 일본인들이 질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중국 산샤댐에 대해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올 초만 해도 시진핑의 일본 방문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위생을 노리던 아베가 홍콩 사태 이후 완전히 미국 측으로 태세 전환을 공공연히 하고 있고, 최근 중국 순찰선이 센카쿠제도 중국명 조호도에 100일 연속 이상으로 침범하자 반중 정서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중국이 싫은 것은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샤댐이 붕괴한다면 큰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야 저주 섞인 말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메이저 언론들까지 산샤댐을 이용해서 노골적인 혐중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남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고 하니까 흥미로운 보도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유명 우익 언론인 현대비즈니스는 공포의 부정적인 유산 산샤댐은 결국 폭파로 철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산샤댐은 원래부터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중국 청와대의 황만리 교수는 산샤댐 계획에 강력 반대를 했었다는 예를 소개합니다. 황만리는 제방 붕괴, 침수, 기후변동, 지진 빈발에 주열 흡충이라는 기생충에 의한 만성질환까지 생긴다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산샤댐은 폭파로 철거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현재 중국에는 98,000개의 댐이 있는데 그중 82,000개의 댐에 결함이 있어 제거하거나 보강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산샤댐도 포함된다고 하며, 1975년 태풍 니나의 직격에 86,000명이 익사, 수해에 의한 역병과 식량 부족으로 24만 명이나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중국은 국가 프로젝트로서 체면을 따지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산샤댐을 폭파해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홍수의 나비 효과로 트럼프의 옥수수를 아베가 산다고 했다가 뒤통수 쳤었던 일이 있었는데, 결국 중국이 사게 된 일도 생겼네요. 현대비즈니스는 산샤댐 보도를 계속하는데, 현재 중국 당국과 언론은 홍수 피해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지만 하나도 못 믿을 내용이어서 실제 피해는 훨씬 큰 상태이다. 양자간 유역은 최대 식량 생산지인데 그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중국은 침수 피해를 받은 농경지가 중국 전체 농경지의 2.1%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30% 이상이다. 몇 년간 풍년으로 정부는 식량을 많이 비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못 믿겠으며, 정부와 관리자들의 부정부패로 실제는 비축된 식량이 없다. 그래서 식량 부족을 예견하고 7월 10일과 15일에 미국으로부터 옥수수 300만 톤가량을 수입하기로 계약했다. 올 1월에 미중 무역 협상으로 중국은 20조가량의 미국 상품을 더 사기로 하고, 미국은 추가 관세 유예를 해주기로 한 협상을 한 것도 있지만, 지금 홍콩 사태 이후 미중 관계를 보면 무역 협상의 후속 조치로 옥수수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원수 같은 관계가 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서 옥수수를 구매한 것은 그만큼 식량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8월까지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이기 때문에 식량난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인지 바람인지를 주장합니다. 중국 발표는 못 믿겠다는 말은 맞는 말이라는 느낌도 들지만, 이 기사는 오직 중국을 까기 위해서 거의 모든 내용이 추측, 아니 바람을 근거로 작성한 것 같기도 하네요. 7월 중순에 미 상무부와 중국이 수백만 톤의 옥수수 계약을 했다면 최소 몇 달 전부터는 협의한 결과일 것 같은데, 중국은 몇 달 전부터 기록적 폭우와 농경지 침수를 다 예측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대표 우파 전문지 JB프레스에 부실공사 다발 3개의 위험을 뿌리는 1대1로라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현재 산샤댐의 위기는 중국 토목의 부실공사 때문이고, 양자강 라인의 각 성에서는 매년 제방 붕괴 사고가 일어난다. 원인은 관청, 건설업자, 감독기구 모두 부정부패했고 토목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1980-9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의 붕괴 사고가 빈발하는데, 중국에서는 신축 건물의 수명은 30년 미만이다. 케냐,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1대1로의 토목공사를 하는 나라들에서 교량, 건물 붕괴나 중국 업체들의 부정부패로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등 중국 1대1로의 핵심 사업인 토목건설 사업은 부패체질, 안전경시, 미숙한 건설기술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고와 환경파괴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산샤댐으로 시작해서 1대1로를 이렇게 연결하는군요. 무슨 지정학, 전략학을 한다는 이 사람은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1975년 태풍 니나로 24만 명이나 희생된 일을 계속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 연도별로 산샤댐은 절대 안전하다며 한 말을 전하는데 2003년에는 1만 년, 2007년에는 1000년, 2008년에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 홍수가 아니면 안전하다. 그러다가 2010년에는 산샤댐의 홍수 방지 능력도 유한하다고 꼬리를 내리다가 2020년 올해는 블랙스완이 일어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한 중국 당국의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표현을 소개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에 비하면 중국은 미개하고 토목건설 수준이 후진적이다라는 맥락으로 얘기하는 건 자기 맘이겠지만 과거 수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현재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도 표현을 자제하지 않고 신나서 비웃는 분위기는 중국이 싫다고 해도 유명인인데다 방송이라는 걸 감안하면 과하다는 기분도 들게 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최근 중일 관계와 맞물려 전체적으로 중국 산샤댐에 대해서 고소하다며 비웃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산샤댐이 진짜 붕괴된다면 중국이 모든 책임을 일본에 전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중화권과 일본에 퍼지면서 일본인들이 가뿐싸 즐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신초는 그 이후로 2000년 산샤댐 건설 프로젝트의 2단계 공사에서 미쓰이 물산을 통해서 현 일본 제철인 스미토모 금속이 수압 철관용 강판 4600톤을 수주했는데 품질 검사 결과 충격에 대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했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도합니다. 그런데 그 후 2017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본 고베 제강의 품질 데이터의 변조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 중국 언론들은 이런 일본 제조업 전반의 부정을 17년 전에 이미 산샤댐용 강판 납품 시 중국인은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기사를 내어 온라인에 많이 퍼졌고 이번 수해가 본격화할 때도 산샤댐을 검색하면 일본 강판 불량이라는 내용이 종종 검색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7월 12일 시진핑이 수해 대책 및 재난구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지침을 내자 이를 계기로 인터넷을 검열하는 중국 당국은 산샤댐에 대해 이런저런 불안한 소리가 나오는 기록을 삭제하고 보도도 통제하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산샤댐이 붕괴가 된다면 중국 정부는 일본의 강판 불량 사건을 다시 확산시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산샤댐 붕괴는 실로 대참사이니 중국 정부도 국민을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외부인 일본에 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신문은 당시 불량 문제가 있어서 상호 합의하에 대체품을 납품했고 2003년 산샤댐의 3기 공사 때도 다시 강판을 수주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일본 제철에 문의했지만 가정에 의한 사항은 답변할 수 없고 당시 불량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했다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대만 방송에서도 마에다 건설이라는 일본 회사가 산샤댐의 기술 컨설팅에도 참여했었고 일본 제철의 불량품 문제도 같이 다루면서 일본에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내용이 방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불량품에 대해 대체품도 납품했고 다음 공사 때도 수주했었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일본으로서 두려운 것은 그런 내용 자체가 퍼지게 된다면 일본의 수치였던 2017년 고베 제강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고베 제강 데이터 날조 사건은 무려 40-50년 전부터 알루미늄과 구리, 철강 제품까지도 품질 데이터를 조작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수출을 했었던 것이 밝혀진 큰 사건이었습니다. 도요타, 닛산, 혼다, 신칸센, 자위대기기, 미쓰비시 중공업의 우주로켓, 발전소 등 일본뿐만 아니라 GM, 포드, 영국의 고속철도, 보잉, 비행기 부품에 세계 각지의 교량 등에까지 사용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리콜은 물론이고 안전 문제까지 크게 불거졌었고 미 법무부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담당 부서가 사기 담당이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동안 기술과 신뢰라는 이미지에 포장되었던 일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어찌어찌 협상이 잘 되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지만 당시에는 일본 제조업체 전체가 폭락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있었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팩스로 집계하고 그야말로 무수한 삽질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당시 고베 제강의 고의적인 조작, 즉 일본인들의 비양심과 주먹구구식 일처리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 아베는 청년 시절 고베 제강에서 일을 했었는데 근무 시절 자신의 일화를 일본의 사회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연설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베 제강소 신입사원 시절 수치 입력하는 걸 실수해서 길이가 부족한 파이프를 대량으로 제조한 적이 있다. 해고된다고 생각했었지만 별일 없이 무사했다. 새내기 사회인 여러분들도 작은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